자, 저희 이제 시간 세 번째 시간이죠. 94쪽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자, 이 부분은 말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건 뭐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이거는 단순한 그냥 문장을 이해하고 그래야 될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할 때 제가 설명하는 소리는 듣기만 하고 눈은 교재를 보고 아셨죠? 교재도 봐가면서 같이 합니다. 근데 이번 시간은 그냥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교재를 좀 봐야 되겠지. 자, 일단 들어봅니다. 재무보고를 위한 재무보고는 누가 합니까? 기업에서 하죠. 기업에서 누구에게? 정보 이용자들에게 재무보고를 해. 근데 재무보고를 할 때 기업이 그냥 각자 기업 생각만 가지고 재무보고를 하게 되면 정보 이용자들은 상당히 헷갈릴 거예요. 왜? 기업마다 다 방식이 다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회계에 관한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자라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모아서 체계화시켜 놓은 거죠. 여러분들 개념이라는 게 뭐야? 개념이라는 건 사고잖아, 사고.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개념이잖아요. 그죠? 간혹 우리 친구들 중에는 개념이 없는 놈들이 있지. 걔는 왜 사는지 몰라, 그치? 그런 사람이 있어.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냐? 아니야. 이 개념이라는 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한다면 사실은 똑같은 사건이니까 누가 회계 처리를 하더라도 결과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면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회계에 관한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랬을 때는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들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체계화시켜 놓은 거지. 그래서 개념 체계는 회계 처리 방법이 아니에요. 개념 체계라고 하는 것은 회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이론이야, 이론. 그래서 회계 이론을 말하는 거야. 이 개념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개념 체계가 중심이 돼서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개념 체계는 쓰지 말고 잘 들어봐요. 개념 체계는 이 개념 체계라고 하는 것은 회계 이론을 말한다. 이론적 구조야. 자, 우리 학문에는 모든 학문은 다 이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회계학도 이론이 있다는 거야. 그게 개념 체계라는 거야. 이 개념 체계가 바탕이 돼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개념 체계가 바탕이 돼서 회계 원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계 기준. 기업에게 기준이 만들어져요. 회계 기준이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회계 기준은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K,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 K, IFRS라고 하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만드는 거야. 이 개념 체계는 회계 기준은 뭘 갖고 만드는 거야? 개념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 체계와 회계 기준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지. 다른 거야. 이해갔어요? 그럼 누가 더 우야? 당연히 개념 체계가 위지. 개념 체계를 중심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법으로 따지면 얘가 헌법이야, 헌법. 여기는 그 밑에 하위법이지. 형법,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이야, 이게. 그럼 우리 실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기를 쳤어. 그럼 사기를 치면 이놈을 법에 적용을 받아야지. 그럼 어느 법에 적용을 받으면 돼? 헌법에 적용받나? 그게 아니잖아요. 사기를 쳤으니까 어떻게 해? 형법이라는 거예요. 형법은 사기법이니까. 그죠? 적용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준입니다. 다른 거예요. 요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재무제표가 작성이 돼요. 뭐가 작성이 된다고? 재무제표 작성이 이루어져요. 이 재무제표 작성이 곧 실무예요. 회계 실무. 실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 실무는 무조건 누구 따라서 실무가 이루어지는 거야. 회계 기준에 따라서 실무를 하는 거지 개념 체계에 따라 실무하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가 누구에게,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가 누구에게 제공이 될까?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보 이용자는 이걸 어떻게 이용하죠? 유용한 정보로 이용하는 거예요. 뭐로 이용한다고요? 유용한 정보로 이용한다. 이때 이 유용한 정보가 곧 회계의 뭐가 되는 거야? 회계의 목적이 되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목적. 그러니까 회계의 가장 일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념체계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여기서 자, 유용한 정보는 어떤 게 유용한 정보지?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를 줘야 되겠죠? 이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야. 우리 정보 이용자에는 누가 있어요? 정보 이용자는 두 집단이 있죠. 우리 회사에 직접 돈을 대준 사람.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투자자, 또 대여자, 또 그 밖에 채권자. 이 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주요 이용자. 그죠? 나머지를 다 뭐라고 불러? 부수적 이용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돈을 대줘야 되잖아. 그러려면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잖아. 어떤 정보를 제공해?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얘네가 어떻게 작성해? 가급적이면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이쁘게 잘 만들어서 줘야 되겠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뭐 사탕 말림도 좀 이렇게 해가면서, 그죠? 예,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게 꾸밈이 잘 익혀서 그리고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정보 이용자들이 어떻게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겠지? 그죠? 그리고 이제 바로 우리는 어떻게 이제 뭐 어떻게 튀어야지. 투자 받았으니까 빨리 먹고 튀어야지.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봐? 여기 있는 투자자들, 정보 이용자들이 손해를 보지. 그렇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재무제표 작성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어떻게 걸음장치를 한다고. 그게 회계감사야. 그게 뭐라고요? 회계감사. 그러니까 요 중간에 뭐가 있는 거야? 회계감사가 있어. 우리나라는 회계감사 제도가 공인회계사 제도예요. 외부인 감사라 그랬죠. 외부감사.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외부 감사인이 있어요. 이게 공인회계사예요. 이해갔습니까? 얘네들이 이 재무제표에 대한 뭐 하는 거야? 감사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재무제표에 감사를 해서 그 재무제표가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적부심사만 해준다는 거지. 이해갔죠? 그래서 외부 감사라는 목적이 있어요. 외부 감사하는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자, 어떤 목적이 있을까? 첫째, 이 재무제표가 정보 이용자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럴까 안 그럴까? 믿을 수 있으려면 신뢰성을 확보시켜줘야죠. 그러기 위해서 회계감사하는 거예요. 알았죠? 신뢰성 확보. 됐죠? 두 번째는 이 외부 감사인이 기업을 감사라고 하면 기업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아. 그냥 해주는 게 아니야. 돈 받고 해. 그러면 감사를 하고 난 뒤에 본인의 의견을 내야 되잖아. 그래서 의견 표명을 해야 돼. 뭐라고요? 의견 표명. 요 의견 표명이 우리 시험에 잘 등장합니다. 의견 표명하는 거. 여기 네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 의견 표명하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첫째, 감사해 봤더니 이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해서 작성했다. 잘한 거죠. 이럴 때 내는 의견은 적정 의견이에요. 이럴 때는 뭘 낸다고요? 적정 의견을 냅니다. 됐죠? 두 번째, 감사를 해봤더니 일부 위반을 했다는 거야. 재무제표 작성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위반한 사항이 중요하지 않은 아주 사소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한 위반이라는 거지. 이해갔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적정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정 의견을 해요.
적정의 아래 단계 한정적으로 잘했다는 얘기야. 한정 의견을 낸다. 됐나요? 됐습니까? 세 번째, 자 감사를 해봤더니 일부 위반이 있다는 거지. 그럼 2번하고 똑같지? 2번하고 지금 똑같은 거야. 일부 위반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위반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위반을 그냥 재무제표에 그냥 그대로 공시하게 되면 불안정성으로 해서 재무제표에 오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오도가 뭐야? 오도. 판단 미스.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감사인이 경영자에게 수정 권고해야 돼. 야, 이거 심의 잘못됐으니까 이건 수정해라. 이해갔죠? 그런데 감사인이 수정 권고했는데 경영자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이 일치했어요? 불일치했어요? 불일치한 거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한정을 줄 수가 없어. 이럴 때는 부적정을 주는 거야. 됐어요? 이해가 됐나? 부적정.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한번 채우러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됐어요? 부적정 의견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돼. 아, 위반이 있구나. 아,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한정. 이거 중요한 건데 부적정. 알았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자, 네 번째는 의견 거절이야. 의견을 뭐 한다는 거야? 거절. 의견 거절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의견 거절이 되면 상장회사는요, 상장 폐지돼. 심각한 의견이야, 이거는. 그게 의견 거절은 남발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감사인이 의견을 거절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 두 가지만 알자고. 다음의 경우에는 의견 거절할 수 있다. 첫째,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감사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 감사할 수 있잖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자료 확보가 어려워. 왜? 그랬더니 실무자가 자료를 안 갖다 줘. 뺀질뺀질해 도망이나 다니고. 뭐 자료 하나 갖다 주세요. 그러면 안 갖다 준다니까. 경영자가 갖다 주지 말래. 감사해 못해. 그때는 의견 거절할 수 있는 거야. 감사의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알았죠? 두 번째, 감사인은 기업과는 독립된 제3자이어야 할까? 아니면 기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까? 제3자이어야 하겠죠? 그걸 독립성이라 그래요. 그죠? 독립성의 결여가 생기면 의견 거절할 수 있어요. 여기서 독립성의 결여가 생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감사를 현재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어디서? 청모시기. 알아? 청모시기가 어딘지 알아? 몰라? 모르면 가르쳐주고. 청모시기 뭐 무슨 수석 해갖고 연락이 와. 아, 청와대 뭘 자꾸만 쳐다봐. 청와대지. 청모시기면 청와대지. 예?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수고 많다고. 이따 저녁에 끝나면 뭐 밥이라도 한 끼 먹자고 이래요. 뭐 지가 나 알아? 밥 사준대? 이 얘기 무슨 말이야? 잘 봐줘라 이 소리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의견 거절할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들은 겁니다. 알았죠? 예. 자, 그런 경우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의견 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재무제표 작성에 1차적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재무제표 작성의 1차적 책임은 작성은 실무자가 작성을 하지만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어요.
알았죠? 1차적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경영자에게 있다. 됐죠? 자, 이때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우리 회계 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 다시 말하면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경영자의 판단 아래 회계 정책을 개발할 수 있어. 개발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예, 경영자가 끝발이 좋아요. 예, 회계 처리하는데 우리 기준이 없다. 그러면 자기 회사에 맞게끔 회계 정책을 개발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자, 그다음 우리 재무제표 작성하는 데는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거 맞죠? 근데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이 정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 없는 내용은 관습에 따라갑니다. 아셨죠? 관습. 여기에 정하지 않은 것은 뭐에 따른다? 관습에 따른다. 그래서 관습도 하나의 회계 원칙과 같다. 관습이란 아주 오래전서부터 공공연히 우리가 회계 처리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회계 원칙은 아니지만 공공연히 쓰고 있는 방법, 이걸 관습법이라 그래요. 관습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성,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냥 설명할게요. 중요성이라는 게 있어요. 중요성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정보는 제공해주고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정보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성이에요. 그렇게 중요성에 따라서 보고하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재무제표 작성할 때 중요성은 우리 재무제표에 금액을 표시할 때는 어떤 회사는 1원까지 다 표시해 주죠. 금액을 단위를 쓸 때. 근데 어떤 회사는 1000단위를 잘라버리고 하죠. 어떤 회사는 10,000단위까지 잘라. 그럼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은 보고할 때 어디까지 자를까? 어디까지 생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생략할 수 있는 거는요, 정보 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까지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까지 해라 이건 없는 거라는 얘기죠. 회사의 관습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항상 보고할 때 보면 걔네는 영업이익이 조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는 어디까지만 보고해. 그냥 1000만 단위는 잘라버려. 그냥 억 단위까지만 보고해. 그래도 크게 정보 이용자에게 훼손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걔네는 억 단위까지만 해. 뭐 예를 들어서 뭐 5조 7,938억 끝 이렇게 제공한다고. 그 뒤에 숫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잘라버린다고. 그런 것이 중요성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 보수주의. 보수주의는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보수주의는 안정성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보수라는 것은 정치에서 얘기하는 보수, 진보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이 보수는 안정성이야. 원래 보수는 기업의 재무적 구조를 좀 안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는 거지. 재무적 구조가 좀 튼튼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수적인 회계처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인정하는 방법이 두 개다 이 소리야. 그게 A라는 사건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A와 B가 있다는 거지. A도 인정하고 B도 인정하는 방법이야. 둘 중에 아무거나도 하면 돼. 근데 A를 사용해서 저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이익을 100원을 낼 수 있어. 그런데 B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익이 150원이 나와. 근데 어떤 방법이든 관계가 없어. 둘 다 인정하는 방법이니까. 이해갔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떤 방법을 써야 보수적이야? 100원을 내야 돼? 150원을 내야 돼? 어떤 것이 더 좋은 거야? 기업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100원을 내는 게 더 좋은 거야? 보수적인 기업 입장에서 좋아야 되는 거니까. 어떤 게 더 좋을까? 100원일까? 150원일까? 이 마스크를 써갖고 다 마스크를 쓰니까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 100원이에요. 아셨죠? 이게 고수지가 왜 100원을 선택하느냐면 100원을 선택하게 되면 일단 세금을 덜 내게 되죠. 그리고 배당 압력을 덜 받게 되죠. 그러면 외부에 나가야 될 돈이 기업 내에 돈이 남지.
내야 될 돈을 안 내게 되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수적으로 하게 되면 유동성이 좋아져요.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그러면 재무적 구조가 안정적으로 된다는 거지. 그게 보수적인 방법이야. 알았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150원을 내겠다는 거야. 그럼 150원을 내는 것은 그것도 맞는 방법이야. 근데 결국은 150원으로 한다면 기업에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 다만 150원의 이익을 낸다면 경영자에게는 성과를 부풀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선택할까? 100원을 선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50원짜리를 선택해서 회계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익 조작 가능해져. 그래서 보수주의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보수주의 인정 안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인정했는데 지금은 인정 안 합니다. 됐죠? 그럼 어떤 것이 보수적인 방법이냐? 일단 자산이 나오면 자산은 과소계상해. 부채는 많이 해. 수익은 조금 해. 비용은 많이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순이익이 작아져. 이것이 보수적인 방법이야. 알았죠? 그럼 보수의 반대가 뭐야? 보수의 반대가. 보수의 반대가 진보가 아니야. 뭐 지금 우리가 정치하나? 진보라 그러게. 보수의 반대는 분식이에요. 그러니까 분식 그러니까 오늘 점심에 라면이나 먹을까? 그런 분식이 아니냐. 여기서 분식이라는 건 분은 여자들이 화장하잖아. 분장하잖아. 분 바른다 그러죠? 예, 화장한다는 뜻이에요. 회계 처리를 부풀린다는 얘기죠. 분식. 본래의 모습을 감추는 거예요. 그것이 분식이에요. 우리 여성분들 어떻게 화장하고 나가면 얼굴이 좀 달라지지? 좀 이뻐 보이지 않나? 화장을 하면? 그죠? 그럼 나가게 되면 어떻게? 사내들이 끌어. 화장하고 나가면. 이게 뭐야? 대외 신용도가 높아진다는 거야. 분식회계는 그런 거예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보고하는 거죠. 당기순이익이 안 났는데 당기순이익이 많이 난 것처럼 매출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익이 많이 나겠지. 그럼 이익이 많이 나면 세금도 많이 내겠지. 아, 그렇잖아. 많이 내. 또 배당도 많이 주고. 그럼 밖에서 볼 때는 저 회사 진짜 잘 되나 보다. 에? 배당도 많이 주고 이익도 많이 생기고 세금도 많이 낸다. 야, 몰려가자. 그리고 전부 다 어떻게?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야.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 거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주가가 오르는 거야. 막 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주잖아요. 그러죠. 튀는 거예요. 빨리. 먹튀라 그러죠. 예, 그게 분식회계야. 분식회계가 하면 안 되겠죠? 예, 보수의 반대는 분식이야. 그래서 보수는 이익을 적게 계상하지만 분식은 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게 분식회계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종별 관행이라는 게 있네요. 업종별 관행. 그냥 업종별마다 업종별로 전해져 오는 관습은 다를까 같을까? 다르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 회계 기준에 대한 이 회계 기준은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회계 기준이란 뭐냐? 그러면 회계 기준은 실무에서의 지침서야. 실무에서의 뭐라고? 지침서. 자,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여기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예. 그리고 요거 유용한 정보 요거 정도만 나오지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왜 설명하느냐? 기본 과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본인데 기본적인 건 다 설명해야지.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해? 어떻게 해? 그렇게 할까? 그랬다가 안 나오면 뭐 가르치는 사람이면 무슨 귀신이야?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탁 뽑아서 하게?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본서에 있는 거 진짜 안 해도 될 것은 나중에 한번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시험 볼 때까지 한 번씩은 전부 다 돌아야 되는 것들이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니까.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와서 설명하는 건 아니야. 아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심화에 가서는 어떻게? 심화에 가서는 사실은 이제 안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카트 시키고 강의를 해야 되겠지. 시험을 보러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많은 걸 공부하면 안 돼요. 가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줄여줘야 돼. 가볍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줄여줘요. 지금은 기본 과정이니까 다 설명을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설명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거 안 해. 왜? 안 나온대. 안 나오는데 뭐 하려고 설명하냐고.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개념이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안 해도 저는 한다고. 안 나와도 해야 돼. 기본적으로 알 거는 해야지. 그래서 이거 설명하는 거야. 회계 원칙만 알면 되는 거지 무슨 이게 뭐 필요 있어. 그래도 한다고. 이거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거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안 들어본 것보다 들어본 것이 더 좋으니까. 자, 정리합니다. 회계 기준은 실무에서의 지침서야. 그러니까 실무는 이 기준서를 딱 갖다 놓고 실무를 하는 거야. 지침서니까.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회계 기준은 어떻게 누가 만드느냐 이거죠. 재정기관. 생각해봐. 회계 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어디서 만들어내는지도 모르면서 회계 공부하면 되겠어? 그래 안 그래? 우리 법은 어디서 만들죠?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회계 기준은 누가 만드느냐 이거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회계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기관은 한국회계기준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회계기준원. 그 한국회계기준원 내에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있다고. 누가 있다고요?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자,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회계에 관한 어떤 진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세 가지 일을 해요. 첫째,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해. 만들어내는 일. 그걸 뭐라 그래? 제정하고 법을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있죠. 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회계 환경에 따라 변할까 안 변할까? 당연히 변한단 말이에요. 불멸의 원칙이 아니야.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회계 환경에 맞게끔 회계 처리 방법을 자꾸만 바꿔줘야 되잖아. 그런 일을 한다고. 그걸 뭐라 그래? 개정. 법을 개정하는 일을 얘네들이 해. 아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우리 기업회계 기준은 회계 처리 방법이 상당히 많아. 이것저것 다 돼.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의 수가 많아.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요. 그럼 이 많으면 정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어요. 왜? 똑같은 사건인데 쟤네랑 얘네랑 결과가 달라요. 왜 그럴까? 회계 처리 방법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해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가급적이면 회계 처리 방법의 수를 축소시키는 일을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회계 처리 방법의 수를 뭐 한다고? 축소. 방법의 수를 뭐 한다? 축소시키는 일을 해. 알았죠? 얘네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근거 법률이 있어. 우리 기준서를 만드는 근거 법률은 상법이 아니야. 상법하고 연관은 돼 있지만 상법이 기준이 아니라고요. 기업회계 기준은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 그 법률에 의거해서 회계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았죠? 요건 안 적을게요. 세 번째, 재정 방법. 재정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만드는 방법. 회계 기준을 만드는 방법은 연역적 방법이 있어요. 연역적 방법은 논리적이라래. 연역적인 방법은 논리적인 방법이고 귀납적이라는 게 있어. 귀납적.
자, 기납적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해. 얘는 모순이 있어. 기납적은. 근데 얘는 기술적이다. 그리고 실무에서 잘 사용해. 그래서 실용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쳐다보셔야 돼요. 이 기업에게 기준 안에는, 요 기준 안에는 두 가지 방법이 다 공존하고 있다고. 공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이 살아요. 하나는 개념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회계 원칙이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개념 체계가 바탕이 돼서. 그러면 이거는 개념 체계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체계화 시켜 놓은 거라 그랬잖아. 그게 논리적이지. 여기는 모순이 존재하지 않아.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을 연역적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연역적이다. 이해갔습니까? 예, 이 방법을 뭐라 그런다고요? 연역적.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이 실무에서 지금 회계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어. 왜 회계 원칙으로 도출되지 않은 거. 그거를 회계 원칙으로 도출하는 방법이 있어. 얘는 충분히 논의되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모순이 존재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A라는 기업에는 맞아. 근데 B라는 기업에는 그 방법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모순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올라가는 게 있어. 그걸 우리는 기납적이다 그래.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는 무슨 방법과 무슨 방법이 있는 거야. 연역적 방법과 기납적인 방법이 공존돼 있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 체계와 회계 기준이, 회계 원칙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돼. 충돌. 이걸 상충이라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상충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실무는 회계 원칙에 따라 실무가 이루어지는 거야. 개념 체계에 따라서 실무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알았죠?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입니다. 94쪽에 보세요. 94쪽에. 자, 개념 체계에 대한 위상. 자, 개념 체계 위상은 세 가지 위상이 있는데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자, 요거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개념 체계 위상은, 개념 체계는 이 맨 밑바닥에 있는 정보 이용자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정보 이용자. 이 사람들이 재무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시켜 주는 게 개념 체계 위상이야. 알겠죠? 두 번째는 개념 체계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아니야.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한 측정이나 공시에 관한 기준을 얘가 정하고 있지 않아. 얘가 가지고 있다고.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얘가 갖고 있다고. 얘는 안 갖고 있어. 이해갔죠? 그게 측정과 공시에 관한 내용은 얘는 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개념 체계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우선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무는 누구에 따라간다? 무조건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실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소리예요. 알았습니까? 됐나요? 그럼 개념 체계의 목적, 이게 이번에 바뀐 거예요. 개념 체계의 목적이 작년하고 좀 달라요. 바뀌었어요. 개념 체계 목적이라는 건 뭐냐? 왜 개념 체계를 만들었냐 이거죠. 자, 정리합니다. 개념 체계를 만들어낸 목적은 회계를 직업으로 사는 사람들, 회계를 뭐 하는 사람들?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회계할 거 아니야. 그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 맨날 밥만 먹으면 회계해. 잘못했다고. 일요일마다 가야 될 텐데. 그죠? 네. 자, 그런 사람들이 회계 일을 할 때 도움을 준다고요. 그래서 이 목적은 무조건 뭐라 그래야 돼? 도움을 제공한다. 그럼 맞아. 이게 포인트야. 도움을 제공한다. 알았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느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그죠? 이런 일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두 번째, 재무제표 작성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미비한 거래에 대해서 도움을 줍니다. 미비한 거래가 있으면 그 미비한 거래를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회계 정책을 개발해야 되잖아. 그때 도움을 준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모든 이해관계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모든 이해관계자. 이 사람들은 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기업에게 기준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교재 보면 94쪽에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개념체계 위상과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동그라미, 양가로 1, 2, 3 있나요? 예, 요거는 묶어서 별표시. 요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건 꼭 우리가 읽어야 돼요. 자, 양가로 1번 보겠습니다.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 소리야. 이 사람들이 일괄된 개념에 기말하여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을 뭐하거나 재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알았습니까? 됐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 기준이 있대 없대? 회계 기준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회계 기준이 없으면 적용을 못 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회계 기준에서 회계 정책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괄된 회계 정책을 뭐 하는데? 개발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거지. 알았습니까? 세 번째,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 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 개념 체계에 대한 뭐예요? 재정 목적. 그러니까 어떻게 알면 될까?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 아, 개념 체계에 왜 제정했냐? 그러면 회계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군데? 첫째, 한국회계기준위원회. 둘째, 재무제표 작성자. 셋째, 모든 이해관계자. 알았습니까? 그렇게 암기를 하세요. 됐죠? 두 번째, 그 밑에 내려가 봐요.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유용성과 한계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유용성이라는 건 장점이고요. 한계라는 건 단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그동안에 많이 했어 이거. 자, 그 옆에 보세요. 그 옆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위에 기업의 재무 경제적 자원이라고 나왔나? 경제적 자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경제적 자원이 다른 말로? 자산. 그리고 기업의 청구권. 청구권이 뭐예요? 부채. 자산 부채. 자본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산 부채 자본이에요. 자,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그 옆에다가 페이지 25쪽이라고 써보세요. 페이지 25쪽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 페이지 25쪽하고 똑같은 거야. 에? 지금 보지 말고 그냥 나중에 페이지 25쪽이라 써놓고 그걸 보라고. 거기서 설명을 다 했으니까. 아셨죠? 예,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2번만, 동그라미 2번만 읽어드릴게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및, 그러니까 자산 및 청구권, 부채 자본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보고기업의 재무적 강점 밑줄, 강점. 재무적 강점. 재무적 강점은 자산. 재무적 약점, 약점은 부채. 그러니까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자, 무슨 말 알겠죠?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기업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자들에게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야. 알겠죠?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 3, 4, 5번 진하게 되어 있는 거 있죠? 2, 3, 4, 5번. 지금 이건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제한 시간은 제가 한 2, 3분 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읽으세요. 중요한 지문들이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이론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야 돼요.
자,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자, 2번부터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래 저 안 읽는데 읽어드릴게요. 2번 기업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기업의 경제적 자원, 자산이죠. 그 자산을 사용하는 데 대한 그들의 책임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자산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자산의 분배는 어떻게? 자산의 분배는 잘 해야 되겠죠. 그 자산의 분배에 관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그럼 밑줄 쳐요.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밑줄 치고 동그라미 1이라고 써봐요. 이렇게. 밑줄을 치고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대여자. 밑줄 치고 동그라미 2. 대여자. 그리고 그 밖의 채권자. 밑줄 치고 동그라미 3.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이 주요 이용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주요 이용자들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직접 요구할 수 있대 없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 요구하면 큰일 나. 그럼 기업이 어떻게 되겠어? 말도 안 되겠죠?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기업에 직접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기업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할 때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라는 거 이게. 그래서 자,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는 많은 부분을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만 한다. 따라서 그들이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주요 이용자다. 이해갔죠? 다시 정리합니다. 주요 이용자라 하더라도 기업의 재무정보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포인트야 그게. 됐죠? 자, 그 다음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 동그라미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은 아니다. 자, 여기 잠깐 봐요. 여러분들 재무제표는 여기 봐봐요. 재무제표는 우리가 정보 이용자들한테 재무제표를 보고하잖아. 그럼 재무제표를 보고하면 그 재무제표가 가치를 보여주는 거야? 그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는 건가? 생각해봐. 만약에 그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라면 정보 이용자들은 회사의 가치를 논할 필요가 없어. 왜? 회사에서 자기네 가치가 얼마다라고 보여주는데 뭐 하려고 가치를 논하냐? 쟤네가 얼마짜리다 이거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보여주는 거야? 재무제표는 뭘 보여주는 거야? 그동안의 성과를 나타내는 거야. 그동안에 뭘 보여준다고? 성과. 가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재무보고서가 아니다 이 소리야. 그럼 뭘 나타내는 거야? 성과를 나타내는 거지. 성과. 경영 성과. 알았죠? 그동안에 우리가 1년 동안에 어떻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성과를 나타내는 거다 이 소리야. 알았습니까? 자, 그러나 그것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에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뭐 하는데? 그래, 추정. 추정이라는 건 예측이죠.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제표는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추정할 때는 도움이 된다 이 소리야. 알았습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 5번에 보고기업의 경영진도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경영진도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근데 그 경영진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는 내부에서 구할 수가 있어 없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내부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그게 이 사람들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주요 대상이 아닌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경영진은 부수적 이용자라 그랬잖아. 주요 대상이 아니라고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분 뭐라 그랬어?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았습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이나 판단, 모형에 근거한다. 개념체계는
그 추정 판단 및 모형의 근거에 기초가 되는 개념을 영립해 준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있는 금액은 여기 잠깐 재무제표에 있는 금액은 전부 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는 얘기야. 확실한 금액은 아니다. 추정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들이 많이 있다 이 소리죠. 추정치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야. 알았습니까? 재무제표에 자 여기 잠깐 봐요. 잠깐만. 여러분들 현금은 추정 금액이야 확정된 금액이야. 확정이야. 현금은 확정이라고. 현금은 확정된 거야. 됐죠? 그러면 추정된 건 대손충당금, 손실충당금. 이건 뭐야? 이건 확정된 거 아니야. 이건 추정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재무제표에는 재무제표의 금액은 확정 금액도 있지만 상당 부분 추정에 의한 금액도 있다 이 소리예요. 알았습니까?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문제 한 문제 볼게요. 96쪽의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위상,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1.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일괄된 개념에 기반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됐나요? 2번.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거나 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괄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을 주나? 맞죠? 아까도 읽었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기준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까? 네, 맞죠? 4번. 자, 개념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의 수를 확대 동그라미 쳐. 확대. 그리고 X쳐. 동그라미 치고. 그거 틀린 거야. 그럼 뭐야? 확대가 아니라 축소. 다른 거 뒤에 건 다 맞아. 축소를 확대라고 나온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 5번. 5번은 너무 중요한 지문이니까 별표시. 5번만 별표시하고 별도로 읽어보세요.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개념체계와 회계기준은 다르다. 따라서 이 개념체계의 어떤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않는다. 우선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97쪽은 잠깐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